끊어질 듯 이어지는 숨결로 700년을 이어온 시저. 긴 세월 민족문학의 정수로 뿌리내려온 시저는 20세기 초 한 인물에 의해 자유를 얻었다. 짜여진 틀에 얽매여 그 빛을 잃어가던 시저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가람 이병기. 한 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 난양처럼 고고한 삶을 살다간 가람을 추모하는 시저 현상 공모전이 열렸다. 이번 공모전은 가람을 기리고 또 그의 맥을 잇는다는 기본 취지도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 시조에 대한 그동안의 무관심을 반성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침체한 전라북도 시조 문학을 우선 새롭게 활성화를 해왔고 또 우리 고장 출신으로서 이렇게 훌륭한 분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이어받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이번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난 현대 시조의 거목 가람의 빈자리는 컸다. 그러나 한국 근대사의 격동기 시조와 함께 고고한 문양을 피웠던 가람은 그의 작품과 함께 오늘도 살아있다. 우리 민족의 전통 시가로 700년의 맥을 이어온 시저. 고려 말 유교 이념을 내세운 양반 4대부의 여흥으로 탄생된 시저는 문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창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 평민들도 시저를 향해하면서 시저는 시대의 유행가로 풍미된다. 박효관, 안민영 같은 평민 가객들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인데 3대 시저집은 당시의 시저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에 시저는 더 이상 창으로도 문학으로도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간다. 시조가 다시 부상한 것은 3.1운동 후. 민족 주권을 되찾기 위한 3.1운동은 이전까지 외래사저에 젖어있던 문단계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의 전통 시가인 시조에 눈을 돌리게 한다. 당시 시조 부흥의 초석을 다진 사람은 육당 최남선이었다. 1926년 최초의 개인 시조집 108번뇌를 펴낸 육당은 시조 부흥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결정적인 역할을 한 또 다른 인물, 바로 가람 이병기와 노산 이은성이다. 이들이 주도했던 시조 부흥운동은 우리 국문학사의 큰 전환점이 됐다. 그 시조를 부활시켰다는 이것은 전통의 연결이라는 이런 점에서 우리 근대 문학의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근대 문학하고 고전 문학하고를 갖다가
단절시키느냐 연결시키느냐 하는 데에 큰 그 연결에 큰 몫을 했던 것이 이 시조보활이죠. 가람은 1932년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조는 혁신하자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현대 시조의 나갈 길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의 혁신적인 이론은 7년 뒤 가람 시조집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데 이 시조집을 통해서 비로소 시조가 예술의 경지로 오르게 된다. 이로써 가람은 육당과 노산을 넘어서서 한국 시조 문단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가람 선생이 와서 비로소 시조가 예술의 형식을 띠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당이나 노사나 이런 분들도 물론 이제 예술적으로 성하신 것 같지만은 이 가람에 와서 비로소 시조가 그 현대 문학에 소용될 수 있는 예술성을 지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육당 선생이라든지 뭐 춘원 선생이라든지 이은상 선생 같은 경우는 물론 이은상 선생은 가곡으로 불려진 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새롭게 하고 혁신하고 그야말로 실감 실정을 표현하고 이런 쪽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에서 저는 이제 가람 선생님을 우리 현대 시조의 어떤 그야말로 창시자 내지는 개척자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죠. 빼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고 자줏빛 굵은 대공 하얀한 꽃이 벌고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다. 본래 그 마음은 깨끗함을 즐겨하여 정한 모래틈에 뿌리를 서려두고 미진도 가까이 않고 우로 받아 사느니라. 가람은 1891년 익산군 여산면 원수리 진사동에서 변호사 이채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50년이 넘는 고택으로 현재 전북지방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 생가 수지에서 가람은 완관 조부의 명을 받들어 상투를 틀고 10년여 한학을 공부하고 16세 이른 나이에 결혼한다. 그러던 가람에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찾아온다. 바로 양계초의 운빙실문집. 이 책을 접한 후 그는 비로소 신학문에 눈을 뜨게 된다. 가람은 19세의 늦은 나이로 전주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6개월 만에 과정을 마친다. 신학문을 향한 가람의 열정은 멈출 줄 모르고 그의 상경 관립 한성사범학교에 입학하기에 이른다. 만국한을 겪고서 나라와 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범학교 재학 시절, 가람은 인생의 중요한 스승을 만나게 된다. 그는 바로 주시경이었다. 가람은 주시경 선생의 강의를 통해 한글과 시조에 눈을 뜨게 된다. 1913년 가람은 외설 최현배, 현상윤과 함께 제1회로 조선어 강습원을 수리하는데 그 이후로 조선 어문에 지금의 한글학회 특별회원이 되어 한글학회 회원으로서 추대받는다. 학창 시절부터 시작된 가람의 우리말과 글에 대한 사랑은 평생 이어지는데 가람의 시조에 한글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바람이 선을 도하여 들 앞에 나섰더니 서산 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을 따리
사범학교 졸업 후 가람은 전주 남양공립학교의 훈도로 교직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다. 이어 전주 제1공립학교에서도 교편을 잡게 된 가람은 학생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면서 국문학에 관련된 자료 수집을 시작하게 된다. (1917년) 가람은 고향인 여산공립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데 2년여 동안 재직하면서 평생의 과제였던 시조 연구와 시조 창작에 전념하게 된다. 이렇다 할 자랑은 없어도 그래도 내 고장. 가람의 노랫말을 붙인 여산초등학교 교가에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배어 있다. 가람이 평생에 걸쳐 쓴 일기에는 간간히 습작한 시조 작품들이 더러 눈에 띈다. 이것들은 가람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 작품들로 그의 섬세하고도 따뜻한 감성을 엿볼 수 있다. (1919년) 가람은 보통학교 훈도직을 그만두고 상경한다. 자신의 젊음을 보다 큰 일에 바치고자 했던 가람은 휘문의식에서 활동이 중단되어 온 조선어 연구회를 재창립하고 간사직을 맡는다. 그리고 휘문의식 교사로 재직하며 일본의 조선어 말살 정책으로 시들어가던 우리말을 가르치는 데 온 힘을 쏟는다. 또한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위원을 하는 등 한글 보급에 여러모로 기여하게 된다. 그래서 1933년 가을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공표했는데 통일안을 그때까지 만 2년 동안 그 통일안을 만드는 재정위원으로서 중심적인 구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로서는 물론 그때 시조도 짓고 그랬겠지만은 그 국어학자로서 활동을 한 겁니다. 국어학자로서. 1931년부터 3년 동안 가람은 동아일보사 주최로 한글 순회 강연에 나선다. 조선어 강습을 위해 삼남 각지를 돌던 가람은 어느 곳을 가나 그곳의 자연 풍경 또한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새로이 보고드리며 느낀 감흥들을 시조의 가락으로 되살려 자신의 작품 속에 담아둔 것이다. 고개 넘어 호젓은 하다마는 풀섭 바위설이 발간 딸기 페랭이꽃 가다가 다가도 보며 휘휘한 줄 모르겠다. 그리운 옛날 자취 물어도 알이 없고 벌건매 검은 바위 파란 물 하얀 모래 맑고도 고운 그 모양 눈에 모여 어린다. 시조 부흥을 위한 가람의 활동은 26년 시조회를 조직하면서부터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가람은 각종 문예지와 신문 등의 시조에 관한 논문과 창작 시조들을 연일 발표한다. 또한 여러 단체를 돌며 시조에 대한 강연을 계속하고 우리 시조 보급을 위해 동분서주한다. (1926년) 가람이 동아일보에 발표한 시조란 무엇인가? 이 글은 그동안 시조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이듬해 발표한 율격과 시조는 시조에 깃든 먹과 깊이를 널리 전하게 된다. 1932년에 발표한 논문 시조는 혁신하자는 고대 시조와는 다른 현대 시조의 특성을 제시했는데 그 6가지 조항은 당시 시조 문단의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는 시조봉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시조를 부흥만하자 해서는 안 되고 시대에 맞는 신문학에 맞는 그런 시로서 이걸 살려나가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이런 걸 이제 선생님 고심을 하고 하셔가지고는
6가지로 이제 정리를 하셨죠. 정리를 하셔서. 근데 그 6가지가 뭐 당대는 아주 참 선생님도 혁신하자 한 것처럼 혁신적인 발언을 하셨고, 오늘날까지도 그 6가지는 시조를 쓰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고 자기가 시조를 쓸 때도 이거 하나 지침처럼 생각해야 할 문제다 이거예요. 1939년 가람은 그동안 발표했던 주옥 같은 작품들을 묶어 가람 시조집을 펴낸다. 고 시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언어와 사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 가람이 보여준 시조의 세계는 그야말로 혁신이었다. 시조를 정통 시조를 그래도 계속해서 발전시킨 이가 아까 노산입니다. 노산은 그렇게 해서 아니고 가람생은 개혁을 해버렸거든요. 이 가람생이 딴 이 학문이나 시조나에서 특징을 짓는다고 그러면은 개혁주의자 혁명가입니다. 가람의 시조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는 섬세한 언어와 풍부한 감성의 결정체다. 시인 정지영은 감성의 섬세와 신경의 예리 그리고 관조의 총애를 갖춘 시라 극찬했고, 신석정 또한 섬세한 언어 감각에 한국적 서정을 재현한 시라 감탄했다. 들마다 늦은 가을 찬바람이 움직이네. 벼이삭 수수이삭 으슬으슬 속살이고 반머리 해그림자도 바쁜 듯이 가누나. 무배추 반머리에 바구니 던져두고 젖 먹는 어린아이 안고 앉은 어미 마음. 늦가을 저문 날에도 바쁜 줄을 모르네. 가람의 시 세계를 이루는 또 하나의 특징은 날카로운 생명 감각이다. 가람의 식구와 하나하나에 살아있는 것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에 따른 섬세한 관찰을 통해 절묘하게 포착해낸 생명감이 사진을 찍어 인화해낸 듯 생생히 살아 숨쉰다. 가람이 쓴 단어 중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햇빛이 아니고 햇볕입니다. 볕이라서 온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가람이 사용한 단어 중에 햇빛이라는 말은 없어요. 햇빛이 아니고 햇볕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온도. 가령 말이지. 우리가 가장 생명 감각이 날카롭게 느껴질 때는 이 어둠과 밝음의 그 중간, 그리고 뜨거운 것과 찬 것의 그 중간, 여기에 생명 감각이 가장 확실하게 느껴져요. 이것이 이제 예술의 감각인데, 이 감각을 가장 정확하게 포착한 것이 가람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서 잘라? 외로 던져두어 미미히 숨을 지고 따뜻한 봄날 돌아오기 기다리고 음음한 눈얼음 속에 잠을 자던 그 매화. 손에 이아치고 바람으로 시달리다 곧고 급한 성결 그 애를 못 사귀고 맺었던 봉오리 하나 피도 못한 그 매화. 다가오는 추위 천지를 다 얼려도 찾아드는 볕은 방으로 하나 차다. 어느 뉘 다시 보오리 자취 잃은 그 매화. 가람은 새로운 시조 시인을 발굴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했다. 가람의 추천이나 지도로 문장지에 등단한 김상옥, 이호우 같은 시인들은 현대 시조 문단을 주도하며 그 맥을 굳건히 이어오고 있다. 소설은 이태준, 시는 정지용, 시조 가람, 이렇게 해서 이 세 분이 주동이 되어서 그 잡지를 이끌어 나갔던 잡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제라는 게 그때 처음 생겼는데 소설은 이태준이 추천을 받고 시는 정종 맡고 시조를 가람생이 맡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추천제가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좋은 작가들을 배출을 시켰죠.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일본은 조선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는데 창씨 개명이나 신사 참배 등을 통해 황국 식민화 정책을 펴나간다. 일본이 저지른 폭력 가운데 가장 악랄한 것은 우리말과 글을 없앤 것이다. 그러나 한글을 지켜온 조선학회 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고 일제는 그 보복으로 1942년 조선학회 사건을 일으켰다. 33명 중 1명으로 그 사건에 연루된 가람은 함경도 홍원에 수감되기에 이른다. 당시 그가 겪었던 고초는 시저 홍원 저주에 담겨 있다. 묵직한 철책문이 덜그럭 닫히는구나. 도무라 이는 시름 가슴이 메어지고 하룻밤 지내는 동안 적이 술을 덜었다. 세상 모든 일이 저절로 잊어지고 죽지 못하여 하찮이 남은 목숨, 다만 그 아침 저녁으로 도야지를 기린다. 1년여 옥고를 치르고 출감한 가람은 곧 낙향하여 묵묵히 농사를 지으며 고문원 연구에 더욱 몰두한다. 세상과 차단한 채 조용히 지내던 시기, 그러나 가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또 생긴다. 일본으로 징병을 나간 장남 동희가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것이었다. 가람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술로 나날을 보냈다. 우리 오빠 소식이 없을 때는 정말로 비가 나시고 굉장하셨죠. 별로 표시 안 하시는 분이라도 그냥 과음하시고 좀 그러셨는가 봐요. 3년, 4년가량도 기다리셨다고요. 벌써 돌이 되어도 도라를 아니온다. 말자 하여도 생각이 절로 난다. 성한 듯 성는 아니야 누가 알아보리요. 밤중에 일어앉아 이렇게도 생각난다. 과연 죽었는가? 죽어 다시 살아올까? 그래도 바라는 마음 바늘귀처럼 트인다. 해방을 맞았지만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홍원에서 추록한 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 가람은 게다가 뒤이어 터진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겪고 난 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차츰 작품 변화를 시도한다. 이전 작품들의 주조를 이루었던 서정적인 정서가 차츰 이어터지고 혼란한 사회와 추악한 인간상에 대한 예리하고 거침없는 풍자가 그의 시세계를 지배한다. 그의 집 앞으로는 지나기도 두렵다. 겹겹이 둘러 가시성을 쌓았노니 지금도 안치를 받을 무슨 죄를 지었을까. 홍수 맹수보다 음악한 이 세상에 탱자울은커녕 철옹성인들 믿으리요. 가뢰고 저희는 도적이 마음속에도 있느니.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어조를 띠는 가람의 후기 작품들은 시각에 따라 예술성의 부족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와 작품 소재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뭐 쌀값이 어떻다든가 요새 뭐 세상이 어수선하다든가 또는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데 그게 예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조를 빙자해서 자기 정치적인 감각을 표현하려고 했으니까 그 시조가 예술성을 되게 어렵죠. 만일에 그 정치적인 감각을 예술로 성화시키려면 종래 자기 갖고 있던 이런 것보다 더 한 차원 더 높은 세계를 열고 나가야 돼요. 가라면 그까지는 못 갔죠. 소위 그 시조 취재면, 소재 제재음면이 굉장히 폭넓어졌고 또 현실을 고지고대로 드러내는 이런 거의 후기 작품에 두드러져요. 가령 그런 걸 놓고 시가 상징성이 들렸다든지 또는 서정성이 들렸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느 가람 선생의 시조가 한 타령에 빠지지 않고 항시 새로운 걸 이렇게 추구하고 시도하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람 문선에 수록된 시조들이 가람의 후기 작품으로 분류되는데 이 책에는 시조 외에 수필, 일기, 논문 등이 있어 가람의 다양한 문학 세계를 만날 수 있다. 특히 가람의 산문은 또 다른 경지를 보여주는데 간결하고 명쾌한 문체 그리고 속담과 해학의 풍부한 활용으로 읽는 이의 즐거움을 더한다. 가람이 근 60년에 걸쳐 평생 써온 일기도 개인사적 기록을 넘어선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일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고 또한 행사며 다음에 어떤 사건이며 또 인간과의 교류 그래서 다양한 모습들을 일기를 통해서 낱낱이 살펴볼 수 있음으로 해서 좋은 자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서울대 도서관에 자리한 가람 문고에는 가람이 평생 모은 책들이 소장돼 있다. 소멸돼가는 우리 역사를 보존하려는 일념으로 가람은 전국 어디든 찾아가길 마다하지 않았다. 책 한 권을 사는데 선뜻 3개월분의 월급을 털어넣기도 하고 희귀본이 어느 시골에 있다는 말에 당일로 노비를 마련해 사람을 보낼 정도로 우리 국학에 관한 고서 수집에 남다른 열정을 기울였다. 가람이 발굴해 학계에 소개한 고전문학 작품들은 국문학의 영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히 가로지기 타령, 한중록, 의유당 일기 등은 매우 귀중한 국문학 자료로 평가받는다. 가람이 서울에서 기거했던 기동의 매화업. 전형적인 서울 서민가에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조촐한 한옥이지만 무엇보다 서재를 가득 채우고 있던 빛바랜 고서들 그리고 뿜어져 나오는 해묵은 책 냄새는 가람의 풍모를 흠뻑 느끼게 했다. 아버지는 아버지 책방에서 그저 후 하고 그렇게 밤낮 시나 읽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방에 가면 그냥 책이 그냥 막 있으니까 나도 벌써 책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집은 아버지만 집에 오셨다 하면 우리들 떠들지 못했어요. 저 아버지 방에 외딸이 있어도 아버지 저가 왔는데 시끄럽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조용하게 밤낮 있었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가 보통 다른 사람 아버지 같지가 않고 우리는 어려웠다고요. 어쩌면 자신의 분신이랄 수도 있는 3천여 권의 책들. 그 전부를 가람은 재직했던 서울대에 기증한다. 가람이 책만큼 소중히 여겼던 것은 바로 사랑과의 인연이었다. 가람은 스스로를 삼복지인이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제자복이라 할 만큼 그의 주변은 늘 제자들로 북적거렸다. 6.25 전란으로 귀향한 가람은 전주의 명륜대학과 전시연합대학의 교수를 거쳐 전북대학교의 초대 물리대학장으로 취임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당시 가람의 강의는 청강생들이 모여들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한다.
가람생은 말씀이 좀 어눌한 편입니다. 이렇게 말이 그냥 명쾌하고 이렇게 타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어눌합니다. 좀 말이 둔한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은 말이 재미도 없고 강의도 재미없게 하시고 이제 그럴 법한 일인데 강의 시간에는 의뢰 그냥 술 한잔 잡수시고 의뢰 하시니까 이제 그러면은 말이 아주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고 아주 해학 그러니까 강의 시간이든지 술자리든지 그냥 그 해학이 요란하죠. 그러니까 말은 둔하면서 아주 재미가 있어요. 그 자리를 그냥 압도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강의 시간이면 딴 학교에서도 와서 들어와서 그냥 꽉 차고 그럽니다. 그래. 네. 전북대 재직 시 가람이 귀가하던 전주교동의 양사제에는 항상 제자들이 가득했다. 졸업해서 이미 사회인이 된 제자들도 자주 찾았고 전북대 젊은 교수들까지도 스승으로 따르며 드나들 정도였다. 가람의 삼복 중 또 하나는 바로 술복이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엔 의례 술이 따르고 술이 있는 자리면 어김없이 좋은 사람들도 함께였던 것이다. 평소 말수가 적은 가람이었지만 술상 앞에 서만은 특유의 너털웃음과 걸쭉한 입담을 안주삼아 좌중을 압도했다. 단골집에 가서 그 단골집이 길가집이 되었던 장터가 되었던 그 고급 요정이 되었던 허물 없이 어디서나 술을 대접하면 그 술 대접을 받으셨어요. 사람만 좋으면은 거기서 어울리는 그런 어른이었죠. 선생님이 평상시 참 약주를 즐기셨어요. 즐기셔서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장국 끓여서 그냥 식사하시기 전에 술부터 드시고요. 처음에 이제 모르는 분이 말씀을 붙이면 참 말씀하시기가 힘드시죠. 첫 번에 보실 때는 정말 누가 인사해도 별로 인사도 안 받으시는 것 같이 그렇지만요. 성격이 참 온화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차갑고 쌀쌀하시는 분은 아니셔요. 근데 이제 한 번 말씀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술 잡수시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와 술을 사랑했던 가람이 또 좋아한 것은 난초였다. 기르기 까다롭다는 난초를 20여 정 30여 분이나 두고 가꿀 만큼 가람의 난초에 대한 애정은 각별했다. 빵은 육체나 기를 뿐이지만 나는 정신을 기른다고 종종 말했던 가람의 모습은 고관 난을 닮은 올곧은 선비의 풍모 그 자체였다. 가람의 딸 이한희 씨는 생전에 부친이 기르던 난초 하나를 지금껏 애지중지 기르고 있다. 한 번 나한테 그냥 큰 소리 하시는 일도 없고 연자도 한 번 놓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난초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한 번 맞았어요. 그 앞에 난초가 쭉 있었는데 어떻게 걸려서 그런가 팍 깨졌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깜짝 놀랐더니 글쎄 그때는 그날 아버지가 계셨던가 봐요. 그 책방에 계셨는데도 어떻게 알고 쫓아 나오셔서 상황을 보니까 내가 깨트린 것밖에 더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큰 년이 방정 맞게 톡톡 뛰다가 깨뜨렸다고 그냥 손이 벌벌벌벌 떨더니 그렇게 때리려고 하셔서 그냥 아이고 내가 오늘은 맞았구나 하고. 난초꽃이 필 때면 가람은 제자들을 집으로 하나둘 불러 모아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술과 난초향에 기꺼이 취하곤 했다. 그때는 전화도 그렇게 없은 때입니다. 50년대 초기고 하니까 엽서를 잘 띄우세요. 가령 석정 선생이라든지 백양촌 이제 이런 그 당시 선생님 후배지만 문학하신 분들 이분들에게 어느 날 우리 집 난초가 만개할 것 같으니까 그때 그
향기를 같이 나눠 맡게 오라 하는 그런 엽서를 띄우셔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부르시고. 한 손에 책을 들고 조다 선뜻 깨니 드는 볕 비껴가고 서늘바람 일어오고 난초는 두어봉오리 바야흐로 벌어라. 그림에도 일가견을 보였던 가람은 난초에 대한 애정을 수묵화라도 손수 표현하곤 했다. 술과 사람을 좋아하는 허방한 성격의 이면에 화초 가꾸기를 즐겼던 가람. 이처럼 가람은 대범하면서도 세심한 성격이 공존했다. 국문학사에 남긴 가람의 가장 뚜렷한 자취는 바로 국문학을 과학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57년 가람은 그동안 수집해온 고전 작품들을 정리해 고전문학 자료집인 국문학전사를 발간하고 이어서 서울대 국문과에서 강의했던 노트를 정리한 국문학개론을 펴낸다. 이 책들은 오늘날 국문학도라면 늘 곁에 두어야 할 기초 자료요. 또한 가람이 선구적 안목으로 읽어낸 결실이다. 1957년 가람은 한글날 기념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뇌혈로 쓰러져 모든 직책을 사임하고 고향 여산으로 돌아온다. 긴 세월 묵묵히 가람의 곁을 지켜온 부인 김수 여사. 책과 난초와 더불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로 말년의 가람 곁에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머물렀다. 와병 초에는 언어 기능이 마비되는 등 중태였던 가람은 병세가 차츰 회복되자 창작 활동을 다시 이어갔다. 스스로 심화가 들렸다고 할 만큼 가람에게 시조는 운명적인 것이었다. 부와 명예를 멀리한 채 우리글과 시조 사랑의 외길을 걸어온 가람 이병기. 그의 올곧은 선비 정신은 죽음마저 의연하게 받아들였다. 우리 방으로는 창으로 눈을 감았다. 종이 한 장으로 우주를 가렸지만 영원히 태양과 함께 밝을 대로 밝는다. 나의 추와 미도 내가 가장 잘 알리라. 나의 고와 낙도 내가 가장 잘 알리라. 그러나 나의 임종도 내 앞에서 하려 한다. 1968년 11월 29일 국문학사의 큰별 가람은 10년여의 투병 끝에 78세를 일기로 그 찬연한 빛을 거둔다. 소재 뒷동산에 마련된 가람의 무덤은 아무 욕심도 가식도 없이 우리 것을 지키는 데 일생을 바친 그의 모습과 닮아 있다. 행동은 양반스럽게 하시고 우아하게 고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양반 점잖게 하시고 그 생각은 개혁적이고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개혁적이니까 그런 학문이나 예술 분야는 다 개혁이고 그러나 그 전통적인 양반 자제의 풍도를 조금 더 흐트러뜨리는 건 없습니다. 그분은. 학자로서 선생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시인으로서 선생님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많은 제자를 둔 교육자로서도 선생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우리 것을 그 망한 나라에서 이미 우리 것을 기어이 찾고 지키고 하려는 그런 그 지사적인 애국 지사적인 참 이분이 그 이런 선생님이다 하고 우러러보면 우러러볼수록 저 높이 계시고 말이야. 또 이어를 좀 쫓아갔으면 해서 노력한다 해도 저희들로서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훌륭한
스승이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의 순 우리말 가람. 가람의 뒤에는 시원의 샘이 있고 그 앞에는 양양한 바다가 있어 가람은 영원하다. 자신의 호 하나에까지 평생 업의 의지를 실어 담았던 가람 이병기. 그가 지켜내고 싶었던 건 단순히 우리말과 글과 시조가 아닌 온 한국인의 어리안이었을까. 그가 걸어온 인생은 오직 한글 사랑과 시조 사랑 그 외길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시조에 바친 가람의 치열한 인생은 우리 국문학사에, 아니 우리 민족의 가슴에 마르지 않는 푸르른 가람으로 길이길이 흐를 것이다.